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평범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혹시 인면수심이라는 말 아시나요? 사람의 낯이라고 마음은 짐승 같은 걸 일컫는 말인데 저는 얼마 전에 평생 알고 지낸 인물이 인면수심한 인간으로 변한 걸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평범한 저로선 상상도 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도리란 그저 말뿐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믿음을 배신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전 어릴 때부터 딱히 잘하는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어요. 대신 부모님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는 늦둥이 귀한 딸이었죠. 학업에 많은 돈이 들었던 때라 저는 고등교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죠. 어머님은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고 저는 다행히도 요리에는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어머니를 돕던 전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새로 개발한 반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근처에 자주 오시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어머니 언배였는데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희 반찬 가게를 들르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들이 밥을 자주 거른다며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반찬은 잘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찌나 보람차고 마음이 뿌듯하던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다른 단골분들에게도 서비스 음식이라며 반찬을 조금 더 넣어주거나 새로 개발한 반찬을 맛보시라며 넣어드리곤 했지만 이분에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그분은 저희 가게 단골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곤 해요. 야심차게 반찬을 개발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시식에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들으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단골분이 아들을 데려온 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제 반찬을 먹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사람과도 많이 가까워졌죠. 그렇게 그 단골분은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고 단골분의 아들은 제 남편이 되었어요. 시댁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정에도 마음씨는 넉넉하신 아주 좋은 분들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란 남편도 굉장히 푸근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노력가이기도 했죠. 남편은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사진 작가라는 직업은 취미로는 많이 즐기지만 직업으로는 많이 가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에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엔 좀 더 어려운 일이긴 했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니 좋은 사진기를 얻기 위해 사진사 이외의 다른 일도 해야 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면 너 지금 뭐하고 사냐는 물음에도 사진작가 준비를 한다며 꿋꿋이 말하기도 했죠. 보통 정규직 취직이 되지 않고 알바만 하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꺼려질 법도 한데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함에 있어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간 사진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사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사진이라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저녁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 했죠. 지쳐서 힘들어하는 걸 볼 때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진사가 될 수 있었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엔 역시나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가 주된 소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딸과 아들을 낳으며 그럭저럭 저희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벌이가 그리 시원치 않다는 거였죠. 반찬 가게 경우엔 주변에 다른 가게가 생기면서 밀리고 있었고 남편의 일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인물을 찍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결혼할 때쯤엔 동네 사진관에서 사장님 밑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벌지 못하니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는 건 요원하였고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친정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억을 위해 사진을 자주 찍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일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주 친정아버지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사진도 자주 찍어드렸죠. 이서방, 자네 혹시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진도 잘 찍을 줄 아는가? 사진관에서 찍는 거 말고 말일세. 예, 바뀌든 아니든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우리 사이가 사진을 찍는다니까 자기네들 행사에 와서 사진을 찍어줄 수 없냐고 묻더구만. 그래서 내 자네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시간은 괜찮은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식 같은 경우엔 제가 사진관의 양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장인어른 부탁이신데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예쁘고 행복해 보이게 제가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두 분의 대화엔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진 발이 넓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터라 이곳의 향후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셨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향후회였습니다. 친정 아버진 그곳에서 부회장직을 맡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 활동이 저희 남편에겐 새로운 기회로 생기더군요. 향후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남편을 소개시켜 주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경조사에 남편이 자주 불려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갔고 단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다른 것보단 저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자주 불려가니 본업보다 이쪽 일이 더 잘 되더군요. 그리고 이쪽 일이 더 돈이 많이 됐습니다. 출장이니까요. 그렇게 몇 년쯤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서방, 자네 나이도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건가? 내가 내 이름으로 사진관을 하나 차려주겠네. 그러니 자네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게. 대신 남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네.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는 조건으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장인어른,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제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게를 차려주신다뇨. 여태껏 사람들 소개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믿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함세. 난 자네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고 집에 충실한 걸 보니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해주는 것일세. 그러니 잔말 말고 사진관 운영 잘 하도록 하게. 내가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겠네. 아버지 말에 남편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까지 올렸죠. 그 뒤로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에 감사해하며 더 잘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도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이긴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시댁에 더 신경을 쓰려고 했어요. 친정 아버지의 도움이 시댁에도 전해졌는지 시댁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며 항상 맞벌이로 바쁜 우리 부부의 아이를 봐주시곤 했습니다.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것도 죄송스러워 용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항상 그 돈은 모아두었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곤 했죠. 게다가 시부와 시숙은 제 반찬 가게 근처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가게 반찬이 맛있다며 알려주어 매출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경쟁업체가 생겨나는 와중에도 단골들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신혼 초 시부는 항상 남편 몰래 제게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절시켜 사진작가가 된 건 나쁜 일이 아니었지만 부양해야 할 처자식에겐 충분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신 거죠. 아마 시부 성격에 집에 큰 목돈이 있었다면 저희에게 분명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댁도 그리 넉넉한 사정은 아니니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오는 날에 제 반찬 가게를 들러 몰래 돈 봉투와 작은 메모를 두고 가셨어요. 아가,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하구나. 그래도 불평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애들 고기라도 사다 먹여라. 이렇게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고요. 사실 남편의 의지력을 믿고 결혼했지만 확실히 자리 잡기 전인 신혼 초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런 쪽지를 받으면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 제 곁엔 참 좋은 사람이 많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따뜻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충실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누구보다 금술 좋은 부부가 저희였거든요. 저희 반찬 가게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저와 제 남편의 부부 사이가 참 좋다며 보기 좋다는 말을 하시곤 하셨어요.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딸아이가 중고등학교 땐 딸아이들의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마다 차를 운전해 주기도 하고 보호자로서 함께 다녀주기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늦을 땐 친구들을 다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멀리 놀이공원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 꼭 뒤따라가서 인솔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의 친구들도 남편에 대해 너희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고 딸아이에게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대요. 물론 딸도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아버지가 해주는 일들이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걸 알고 나선 항상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착한 딸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딸에게 약한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아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가족과 살짝 멀어지는 듯 했지만 남편의 세심한 접근과 대화 시도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만 갔죠. 그리고 처음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빌려준 사진관 창업자금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 완납을 했고 이자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에게 남편이란 인간은 참 성실하고 착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변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은 안 그럴 거라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있듯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3년 전부터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죠. 남편이 미리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뜻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바쁘면 바쁠수록 전 남편을 보는 일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야 얼굴을 볼 텐데 남편은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항상 집에 없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아빠 과로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매번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애들이 아빠를 많이 찾아. 이번 연휴엔 가족들과 보내자. 아버지도 당신 보고 싶어 해. 내가 그냥 노는 것처럼 보여? 나 이래봬도 당신이랑 우리 자식들 건사하려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까지 이런 얘기 해야 되겠어? 쉴 수 있으면 쉬었겠지. 못 쉬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쉬라 마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뒤에 그보다 더 충격을 받을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은 잠시 접어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막말을 없던 일로 해야 할 만큼 큰 일은 바로 아버지의 입원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전 점점 더 피폐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는데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다친 곳이 덧나기만 하고 닦지도 않지 않고 계속 아프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화에 큰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바로 혈액암이라고 불리는 백혈병이었죠. 진단을 받고 아버진 바로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도 무척 바빠지기 시작했죠. 가게는 가게 일대로 해야 했고 어머니와 번갈아 가며 아버지 병간호도 해야 했으니까요. 무균실로 옮겼을 땐 어차피 정해진 시간 이외엔 아버지와 면회도 할 수 없었고 시간은 좀 더 널널했지만 마음속은 더욱더 피폐해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땐 그나마 마음을 더 추스릴 수 있었어요. 슬프긴 해도 지금 제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으니 온갖 잡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만 계속하고 있는 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필요했던 남편의 위로는 받을 수 없었죠.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백혈병이래.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좋아? 저는 내심 남편의 위로의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잠시 소원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부부고 힘든 데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병원 입원하셨잖아. 상태는 지켜보면 알겠지. 재수없게 벌써부터 무섭다 힘들다 난리야.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는 거야. 그냥 당신이 지켜보면 될 일이지. 당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차갑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 아픈 뒤로 한 번이라도 아버지 병문안 가본 적 있어? 없잖아. 가보겠다고 말이라도 꺼낸 적 있냐고. 그런 적도 없잖아. 내가 가면 뭐가 되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장인어른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가는 게 맞고 시간 나는 사람이 가는 게 맞지. 바쁜 사람을 뭐 거기까지 불러?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차갑고 냉정한 말투에 말이죠. 여태껏 그런 식으로 제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와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못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퍼부으려는 찰나 남편은 또 울리는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힘내라, 괜찮을 거다. 그런 말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과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곳은 없었어요. 친정은 친정대로 아버지의 병 때문에 난리가 났고 시댁은 시댁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이 아버지 이식 수술이 잡혀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막내 동생인 제 삼촌이 골수가 맞아 고맙게도 골수 이식을 겨우 하실 수 있었어요. 수술하기 직전에도 아버진 온통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예,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네 얼굴빛이 많이 안 좋구나. 걱정은 무슨, 아빠 걱정돼서 그렇지. 아빠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닌데 혹시 너 이서방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닌 게 맞아? 이서방은 그런데 왜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거냐? 병문안 오면 내가 해줄 말도 있는데 너흰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된다. 너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그리고 이 아버지랑 엄마가 너하고 이서방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니? 정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 지내고 있고 요즘에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봐. 아빠 병문안 얘기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바쁜 일정이 있어서 나도 말을 많이 못했어. 미안해요, 아빠. 큰일이구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기가 힘들면 아빠 수술하고 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땐 자기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오겠죠. 저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 당장 언짢은 기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버진 그런 제 모습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마지막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진 영영 듣지 못했죠. 남편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도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죠. 몇 번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못되게 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진 달라요. 아버진 남편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은인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제 전화와 문자에 남편은 딱 문자 하나를 보내오더군요. 바빠서 못 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인이 위중하시다는데 사위가 돼서 할 소린가요? 그리고 그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아버지 용태가 좋지 않아 보호자들 빨리 오라고 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뛰어갔고 아버진 힘겨운 얼굴로 그저 버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힘내요. 제발, 아직은 아니야. 손주들 시집 장가 가서 증손주 낳는 것까진 보고 가야죠. 어? 아버지, 제발, 우리만 이렇게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진 제가 온 걸 알았는지 바로 몇 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돌아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저희 곁에 조금만 더 있어 주시지. 뭐가 그리 바빠서. 미안해요. 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의 기분은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 남편에 대한 일을 질질 끌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임종을 남편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례식 첫날은 늦게라도 장례식장을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듯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며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한밤중엔 힘들어하는 제 옆에 있어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저를 달래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을 보러 가야 한다며 장례식장을 떠나려고 하더군요. 전 당황해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일 바쁜 건 알겠는데 웬만하면 취소하고 여기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요새 너무 이상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길 있어? 내 부모님도 아니고. 게다가 장인어른 나 싫어했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 보내드려. 아버지가 왜 당신을 싫어해? 싫어했으면 사진관을 왜 당신한테 차려줬겠어? 솔직히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취급이냐고. 나도 여태껏 장인어른한테 많이 부려먹혔잖아. 매번 불려다니며 일해주고. 솔직히 내가 좋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당신 지금까지 아버지 도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도움? 맨날 불려가서 돈 안 되는 일만 해주고 꼴랑 사진관 하나 차려준 걸로 생색은 엄청 내셨지. 어차피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 난 바쁘니까 빼주고 오늘도 일 있다고. 여보, 여보, 잠깐 기다려봐. 제 울부짖음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침울한 마음과 슬픔으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가 저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당장 달려와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서방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 아버지 장례식 날에.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일을 잡았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갔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안 오더니 장례식장에서도 자리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오빠 올케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면 남편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경악하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를 지른 딸의 곁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딸은 어찌된 영문인지 선 자세로 굳어 있었고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한복을 입은 웬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는 이상한 사진이었어요. 이해, 이거 무슨 사진이니? 뭐야,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엄마, 아빠 진짜 미쳤나 봐.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나가서 남의 결혼식장에 갔대. 친구가 이 결혼식장에서 일하는데 너네 아빠 아니냐며 지금 이 사진을 보내줬거든?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우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대. 그리고 한복 입은 이 중년 여자가 아버지랑 팔짱을 끼고 있고 지금 같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아빠 두 집 살림한 거야? 딸아이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의심에 여지할 것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경악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제가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딸아이가 먼저 알게 된 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끝냈어야 할 일이었는데 자식들이 먼저 알게 되다니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껏 좋아하던 아버지의 외도만으로도 딸아이에겐 충분한 상처가 됐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딸아이 친구가 일하는 예식장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그놈을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전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상주복을 입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결혼식장 이름을 말하자 택시 기사가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상복을 입은 여자가 식장을 가자고 했으니 궁금할 법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선 저를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더군요. 하필 이 경사스러운 날에 상복을 입은 여자라니. 결혼식장도 아버지 장례식하고 무척이나 가까웠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남편이 있다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역시나 전 유명인이 됐더라고요. 검은색의 상복 입은 여성이 있으니 신기할 법도 했죠. 그리고 남편을 찾게 된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남편 놈은 그 결혼식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열정적이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걸 보니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선 아주 지겹다는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이 여기선 눈을 빛내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게다가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와도 아주 친밀한지 둘이서 팔짱을 끼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서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딸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남편은 앞을 보고 행복한 사진을 찍느라 뒤에 제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다 찍었는지 남편은 혼주석에 한복 입은 여인에게 갔고 남편은 혼주석 아버지 자리에 착석까지 하더라고요. 고작 상간녀 딸 결혼식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뒷전이 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상간녀 딸 때문에 제 딸이 상처받게 됐다는 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데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제가 지나가자 주변이 조용해지더군요. 그제야 너무도 조용한 장내에 뒤돌아보는 남편과 상간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 사색이 됐고 남편은 허둥지둥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붙잡더군요. 여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여보? 그래, 네 여보 남편 잡으러 왔다. 장인 장례식장에서 쥐새끼처럼 나가 상간녀 딸 결혼식에 참석한 남편 말이야. 제 말에 결혼식장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보라고? 그럼 유부남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저 사람 두 집 살림 하나 보네. 이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니야? 그럼 오늘 결혼한 지영이 엄마가 상간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여태껏 바람 피느라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왔던 놈이 상간녀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놈이 상간남이고 인연이 상간녀입니다. 지영이란 애가 상간녀 딸이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보, 그만하지 못해?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 죽어? 그래. 제발 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라 이놈아. 너 같은 자식은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돼. 절대 가만 안 둬 이놈아. 여보, 오해하지 마. 나 저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남의 경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 남편이 뭐라고 짓거리던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한테 다가가 한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 천벌 받을 거사.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너 같은 건 이 한복 입을 자격도 없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교양 없는 사람이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요. 상간년 힘으로 제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제 등치가 산만했기에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창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우리 딸 결혼식에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너만 결혼식이니? 오늘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날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준 거고 너네 딱 기다려. 사람이 무식함의 끝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곤 전 남편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버리곤 식장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을 돌아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지금껏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저런 놈이었다는 사실이 절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답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장례식장은커녕 아예 집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후 전 본격적으로 상간녀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상간녀가 건너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 먼 것도 아니었죠. 저는 먼저 지역 맘카페에 상간녀의 꽃집과 남편 사진관 주소를 올려놓고 우리 동네 공식 불륜 커플이라며 대문짝만하게 올려버렸습니다. 반응은 역대급이었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 저 사진관 자주 갔었는데 가정을 버린 쓰레기였단 말이야? 아우, 다시는 안 가야겠네. 저도 거기 간 적 있었어요. 순하게 생기고 친절해서 지인한테 소개도 시켜줬는데 완전 대박이네요. 바람핀 것들은 제대로 쓸어버려야 돼요. 상간녀의 꽃집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쩐지 저 꽃집 여자 내 남편한테 여우같이 웃으며 꽃 팔더니만 아주 요물이었네. 저 여자 얼굴 다 뜯어고쳤잖아요. 남자 꼬시려고 뜯어고쳤나 본데 우리 다신 저 꽃집 가지 말아요. 팔아줘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의 영업장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 단골 손님 중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지인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전화를 돌리며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설명하며 더 이상 남편에게 사진을 부탁하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저씨.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흰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향후회랑 아버지 다른 친목 모임에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희 남편한테 더 이상 사진 맡기지 말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자네 아버지가 사위를 얼마나 아꼈는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그 사람 바람 폈습니다. 바람 피느라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난 거라고요. 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어? 알겠다. 내가 알아서 잘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와 가장 친한 분이시면서 발도 아버지만큼 넓은 분이시라 그분께 먼저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틈틈이 전화를 돌려 그렇게 사정 설명을 하고 남편에게 더 이상 일감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남잔 아버지가 남긴 사진관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진관은 아버지 유언에 의해 제게 상속이 되었죠. 게다가 손님이 점점 줄어들자 방황한 남편은 사진관을 다시 찾았고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다닌 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사진관이 폐업 위기에 몰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한테 일감 주지 말란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가 있어? 맘카페는 뭐고?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짓 한 거라면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했잖아. 제발 좀 숨 막히니 그만 좀 해. 아직 멀었어. 내가 더 숨 막히게 해줄게.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이 한심한 놈아. 무식하면 눈치라도 있어라.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 넌 더 벌 받아야겠다. 여보, 제발. 결국 남편은 며칠 후 분위기가 점점 안 좋게 흘러가자 제게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빌게. 당신이 무슨 벌을 내려도 받아들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게 분명해.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난 용서 못해. 그러니 짐 싸들고 당장 나가. 오늘까지 네 물건들 내 눈에 보이면 모조리 싹 다 쓰레기 처리장에 보내버릴 줄 알아.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전 이렇게 남편을 쓰레기 취급해버렸습니다. 만약 저 혼자만 남편의 불륜에 대해 알았다면 그냥 저 혼자 감당하고 말았을 테지만 딸이 먼저 알았고 딸이 그만큼 상처를 받은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 줄 알아? 어떻게 걸려도 딸 친구한테 걸려. 지금 네 딸 충격 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아? 넌 그 상간녀 딸 결혼식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딸이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 딸한테도 얼씬도 하지 마. 네 딸 마음에 대못을 박았으니 난 당신이 빌건 말건 이혼할 거야. 당신은 바람 피면서 우리 집을 악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는 걸 명심해. 난 절대 당신 용서 못하니까 위자료 준비하고 당장 여기서 꺼져. 여보, 제발. 나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어. 어떻게 얻은 사진관인데 여기서 나가면 나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지내야 돼.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고용해줄 사람도 없다고.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가족들 뒤로하고 상간녀랑 즐거운 생활 보낼 땐 이런 거 생각조차 못했나 봐.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한 인간이니 장인 장례식 중에 바람피던 여자딸 결혼식에 가서 사진이나 찍어줬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바람 필 땐 나중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바람을 폈어야지. 난 네 놈 사정 봐줄 생각 없으니까 상간녀한테 가던지 알아서 해. 결국 매몰차게 남편을 끊어냈고 저는 상간녀가 일하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라, 여기가 니년 일한 곳이야? 아주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많네. 여긴 왜 왔어요?
맘카페에다 내 가게 비방한 것도 모자라 왜 찾아왔냐고요? 왜 왔냐고?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네 낯짝 좀 보려고 왔지. 얼굴이 그때보다 많이 상했네. 어머, 이 피부 봐. 이렇게 거칠어서야 원. 또 다른 남자 꼬실 수 있겠어? 무슨 남자를 꼬신다고 그래요? 저도 실수라고요. 딱 한 번의 실수. 그때 당신이 결혼식장 깽판 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난 네가 결혼식장에서 뻔뻔하게 내 남편하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 열 받죠. 그래, 열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떡하냐? 이 동네 주민들이 좋을 땐 아주 좋고 무서울 땐 아주 무서운 양반들이거든. 아마 고생 좀 하게 될 거야.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위자료 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망쳐서 누구보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고하는데 앞으로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법이고 뭐고 없어. 좋은 말로 할 때 이 동네 떠나. 알았어? 전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상간녀가 벌벌 떠는 걸 보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꽃집 주소가 털린 뒤로 각종 항의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엄청나게 퍼지는 바람에 결국 운영도 되지 않아 폐업하고 나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간녀 딸은 그날의 결혼식장 사건으로 충격받아 파혼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의 사돈이 상간녀에게 바람 피며 불륜이나 저지른 여자 딸한테 아들은 절대 못 주겠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했다고 해요. 혼인신고를 올린 건 아니라 이혼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상간녀 딸에겐 큰 충격인 듯 했나 봅니다. 게다가 결혼식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 신랑 측으로부터 위자료까지 청구받았다고 해요. 그간 들었던 돈이며 하객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알려져 신랑 앞날 막은 것까지 정신적 위자료라며 청구했다는데 그 이후로 밖에 나가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친구들에게 사진 찍힌 것들이 퍼지는 바람에 직장에서도 눈총받고 일도 그만뒀다고 해요. 솔직히 상간녀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걸 몰랐으면 참 불쌍한 일이긴 한데 그 딸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요. 알고도 동조하며 가족처럼 지낸 걸 보면 그 상간녀 딸도 상간녀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자기도 자기 엄마의 불륜을 보고도 그냥 넘겼으면서 자기 결혼식 망하자 상간녀인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욕을 하며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자기 인생 엄마 때문에 망쳤다면서 말이죠. 결국은 둘 사이에 심각한 파열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꽃집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목격한 사람이 맘카페에 글을 올려 알 수 있었죠. 상간녀 그 못된 것은 이제야 제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던 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맛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가 싫었던 건지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갈 데가 없어서인지 시댁까지 동원해 저에게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설마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리도 이렇게 놀랐는데 넌 얼마나 놀랐겠어?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니? 시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울컥거렸어요. 자기 잘못을 왜 이 좋은 분에게 용서를 빌도록 만드는 건지 남편 놈이 너무 싫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대리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의 문제예요. 해결을 할 거면 자신이 직접 와야죠. 하긴 그 사람이 직접 온다고 해서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요. 무려 아버지 장례식 이튿날에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사람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 그런 짐승과도 못한 짓을 하냐고요. 결국 시모도 시부도 이 상황에서는 저를 설득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없이 저와 이혼해 쫓겨나듯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진관도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사진사 밑에서 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소문과 나이 탓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 사진 일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연결해준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겨버려서 일이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상가녀는 꽃집이 망하고 너무 시달린 탓에 다른 직종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이 지역 내에 이미 소문이 다 나고 얼굴도 팔려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듯 도망갔다고 해요. 이래서 부끄러운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말이죠. 저희 가족은 이 상황에서도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게 됐습니다. 충실한 가장이자 자랑스러웠던 아빠를 잃는다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이미 그 사람은 예전의 가장이자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철을 두고 불륜에 빠져 다른 여자를 탐했고 그 결과 스스로 파멸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엄마 자신들을 배반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아버진 아버지라고 여기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독이며 저희끼리 더 열심히 살자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선행에는 선행으로, 악행에는 악행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죠. 결국 그 말 그대로 남편은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고 불륜을 한 대가를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그 사람을 지탱해 주던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깼다면 본인의 행복이 깨질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지른 일들은 남편 본인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